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2015년 말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소라넷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소라넷 사이트에서는 불법으로 유출된 일반인의 성관계 동영상이 다수 공유돼 큰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했고 소라넷은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지만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민신문고는 일상이 된 비극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이미란 씨에게는 1년 반 동안 교제하던 남자친구 김모 씨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툴 일도 없었고 힘들 때면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남자였기에 자연스럽게 그와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는 미란 씨. 그러나 지금 그녀에게 그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은 모두 지워버리고 싶은 악몽일 뿐입니다. 두 사람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느 날 갑자기 김 씨는 미란 씨에게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 황당했던 건 그 다음부터였다고 합니다. 이별 통보를 받고 얼마 뒤 미란 씨에게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씨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미란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휴대폰으로 찍은 걸 노트북에 다운을 시켜가지고 비춰가지고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노트북 화면 속에는 두 남녀가 뒤섞여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란 씨와 김 씨였던 겁니다. 동영상의 존재를 확인시킨 김 씨는 본인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 내가 뭐를 갖고 있는지 몰라서인데 나는 쓰레기들 대신에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동영상 유포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언제 동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던 미란 씨는 용기를 내 경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자 경관 앞에서 모든 내용을 진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몰려오는 수치심도 기꺼이 감내했다는데요. 그러나 기대와 달리 미란 씨가 느낀 경찰의 수사 태도는 너무나 미온적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나 불안하니까 영상이 유포되기 전에 빨리 좀 수사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시더라고. 혹시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사건이 있으니까 차라리 기다리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현실 공간에서 일어난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녀가 처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어 찾아간 상담기관에서도 그저 잊으라는 말뿐. 그렇게 생각을 바꿔라. 여기서 너무나 집착하지 말고 빨리 생활을 돌아가라. 그런데 어떻게 일상생활로 그렇게 미란 씨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직장 생활도 할 수 없었고 심신은 날로 쇠약해져 몇 달 새 체중이 15kg이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인 김 씨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고 바라던 대로 결혼도 했습니다. 상처 입은 피해자만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현실은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당사자 아니면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못할 만큼 피해를 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결국 미란 씨는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회에서 도와주는 기관도 없어서 피해자인 제가 알아서 발로 뛰어가면서 화장실 내고 상담비로 찾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행여나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을까 항상 불안에 떨었던 미란 씨.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그녀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사랑했던 연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옥죄해 있는 가해자로 돌변했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취재를 맡은 김주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 기자, 리벤지 포르노 다소 생소한 단어인데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네, 리벤지 포르노란 이별한 애인이나 배우자의 누드 또는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상에 불법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헤어짐에 앙심을 품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리벤지 포르노, 즉 복수 포르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최근에는 이것을 유출된 디지털 성범죄라고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복수라는 단어 자체에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되갚아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보니까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취재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로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들이 취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당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피해를 다시 떠올리는 걸 힘들어했고요.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다행히 앞서 영상에 등장한 피해 여성이 용기를 내서 취재에 응하면서 저희 취재가 시작될 수 있었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도 무척 힘들었지만 많은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도 숨어서 혼자 그 피해를 감내하는 현실을 볼 수 없어서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저희에게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는 순간적인 분노로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유포했다지만 피해자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평범한 직장인이던 박모 씨는 어느 출근길에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차량을 타고 지나가던 한 남성이 갑자기 박 씨 앞에 차를 멈춰 세우더니 느닷없이 도도녀다! 라고 외친 겁니다. 황당했지만 그저 단순히 짓궂은 장난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녀. 그로부터 얼마 뒤 지인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요. 도도녀라는 별명을 단 박 씨의 성행위 영상이 각종 음란물 사이트에서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한 그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극이 비단 박 씨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취재진이 몇 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여성만 수백 명에 달했는데요. 일명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들로 추정되는 상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의 성행위 영상을 온라인상에서 삭제해달라는 시정 요구는 큰 폭으로 증가해왔습니다. 2012년에는 1000건이 채 안 되던 시정 요구가 2016년에는 7,300건이 넘었는데요. 5년 사이에 7배가량 증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거나 피해 당사자가 음란물 사이트 사용자가 아닌 이상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사실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유포물이 정확히 어디에 얼마만큼 퍼졌는지 피해자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한번 유출되면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소셜 네트워크나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순식간에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가볍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신체 한 부분 또는 어떤 성적인 관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웹상에서 그리고 수많은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확산이 되고 그 파급력이라든지 그 피해 후유증은 어떻게 보면 그 일반 강간보다 더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이거를 가벼운 피해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당 부분은 어떤 보복이나 협박이나 그런 거랑 동영상 유포가 연관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배신감과 두려움, 협박을 받은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같이 되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심각해지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제일 무시무시하고 제일 무서운 성폭력인 거예요. 유포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포된 사이트를 피해 당사자가 직접 찾아내야 해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개인이 원하지 않는 온라인상의 기록이나 흔적을 정리해주는 전문가까지 등장했는데요. 일명 디지털 장의사라고 부르는 디지털 기록 삭제 업체입니다.
이곳을 찾는 의뢰인의 연령층은 다양하지만 대다수가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한 달에 300건 정도 의뢰가 들어오는데 그 디지털 성폭력이라든가 이 동영상 유포 때문에 그 들어오신 분들이 그 한 200명 정도 문의를 주세요. 의뢰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이들이 이곳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저희 아내입니다. 2차 유출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 지웠나 싶으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곧 페이스북에 제 친구 및 가족들에게 링크 걸어서 올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의뢰가 들어온 정보를 삭제하는 데에는 통상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전문 업체조차도 유포물을 100% 완벽하게 지우기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에는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차단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정보 삭제 자체는 불가능해 해외에서의 유포 가능성이 여전히 남는다는 겁니다. 거의 5% 정도는 차단이 안 되는 사이트들이 기술적으로 차단이 안 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해적 사이트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아무리 뭐 이메일을 보내고 뭘 해도 개인 보호 약관이라든가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이런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요구 사항을 들어줄 이유가 없죠. 그 나라에서는 뭐 그게 합법적이기 때문에. 결국 한번 유포가 되면 완전히 지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300만 원 내고 한 달 지웠다고 끝이 아니라 그럼 똑같이 또 그만큼 올라오거든요. 그럼 또 300만 원 주고 또 지우고 그걸 평생을 반복하면 사실 가해자랑 합의를 한다고 쳤을 때 손해배상을 물었다고 쳤을 때 가해자가 2천만 원을 줬다 뭔가 많이 준 것 같잖아요. 1년도 영상을 못 지워요.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영원히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뢰 도중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결책을 마련을 하고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은 집안 사람이 그걸 전화를 받아서 뭐 얘기해 주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네. 이미 돌아가셨어요. 네네네. 이거를 약한 범죄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가? 인격적 살인행위죠.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새겨진 주홍 글씨는 죽어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위험에서 당신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심각성이 증폭되는 만큼 피해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최근 들어서 리벤지 포르노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기술의 발달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이 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촬영이 가능해졌고요. 각종 통신망을 통해서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희 취재진이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리벤지 포르노 영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리벤지 포르노 근절을 내세웠습니다.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제작물에서도 봤듯이 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해당 동영상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문제 영상을 찾거나 아니면 사설 업체에 비싼 비용을 내고 의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이트가 있는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물론 찾는다고 해도 기술적 한계 때문에 모두 지울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영상을 내려받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를 보관해뒀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유포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 컴퓨터 안에 있는 것을 피해자가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지웠다고 생각했던 사이트에서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피해 영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의 경우 그 상처를 치유하고 원래 삶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대인 기피증에 걸리는 사람까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리벤지 포르노 영상이 유포된 뒤에 그런 피해들을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난 곳에서도 한국인들이 자신을 영상 속의 주인공이라고 알아보기 시작했고 결국 그곳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또 하나가 있는데요. 피해자들을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는 시선입니다. 피해자들이 제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영상을 찍힌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과연 본인이 그런 영상의 주인공이 됐다고 했을 때도 같은 생각과 말을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그 문제의 영상을 지우기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업체에 의뢰해야 한다는 거 불합리하고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네,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피해자가 돈을 들여서 영상을 삭제하고 찾고 하는 지금의 구조를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설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매달 수백만 원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영상이 독버섯처럼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돈을 들여야 하는 기간은 얼마가 될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와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을 피해자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지우기에 부족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현재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피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른바 디지털 대응센터를 만들어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는 삭제 요청 외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가해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을까요? 30대 여성 최지원 씨에게 지난해는 생애 가장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가 장난치는 건 줄 알았어요. 당연히 상상은 못했어요. 누가 그런 생각을 쉽게 하진 않잖아요. 메시지 내용은 황당했습니다. 어느 음란 동영상 속에 지원 씨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냥 비슷한 사람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찜찜한 마음에 문제의 동영상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한 지원 씨. 그녀는 본인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영상 속의 여성이 정말 본인이었던 겁니다. 영상 속에 함께 등장한 남성은 얼굴이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지원 씨는 대번에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딱 봤는데 그냥 그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었었어요. 머릿속이 그냥 하얗게 진짜 백지가 된 것처럼 너무 놀라가지고 영상을 진짜 바로 껐거든요. 제가 잘못 봤겠지 하는 생각도 계속 했었고요. 10여 년 전 대학 시절에 만났던 전 남자친구였던 겁니다. 교제 당시엔 여느 커플처럼 알콩달콩 예쁘게 만났던 두 사람. 그랬던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런 동영상을 찍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원 씨가 모르고 지냈던 그 수년 동안 해당 동영상이 이미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퍼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진짜로 죽을까 생각도 해봤었어요. 아파트 같은 곳에 올라가서 한참 내려다보고 그랬었거든요. 밤에는 잠도 안 오고 어디 나가지도 못할 정도였었어요. 가족들한테 말도 못하고. 고민 끝에 영상을 촬영한 전 남자친구를 고소해야겠다고 결심한 지원 씨는 바로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전혀 달랐는데요. 그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황당했었어요. 진짜. 시간이 지나서 공소시효라는 것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방법이 없냐고 몇 번을 꼭 되물어봤었거든요. 범행이 일어나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기한, 즉 공소시효가 완성돼 버렸다는 겁니다.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특례법은 공소시효가 최대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범죄 특성상 최 씨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직접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처음 촬영했을 때는 유포하지 않고 보관해뒀다가 몇 년이 지난 뒤 유포를 시작해 뒤늦게 큰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죄 있는 사람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피해를 입은 채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데 그 가해자는 아무런 대가도 안 치르고 잘 사는 거잖아요. 유포된 영상을 재유포하는 사람들 역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범죄자들이지만 첫 유포자보다 공소시효는 짧은 편입니다.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유포하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시기를 특정해서 그 피해자에 대한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함부로 어떤 게시판이나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피해자는 전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특별 규정으로서라도 이 공소시효를 좀 늘리거나 아니면은 그 최초 유포자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적 한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한 남성과 내연 관계를 맺고 있던 윤소희 씨는 마음이 깊어지면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남성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한 장이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남성을 향한 마음이 식어 윤 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남성은 그녀의 나체 사진을 그녀의 가족들이 볼 수 있게끔 온라인상에 공개한 겁니다. 이 여성이랑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잘 지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한테 영원한 수치심을 안기고 싶은 거예요. 결국 남성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의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문제가 된 나체 사진을 피해자인 윤 씨 본인이 찍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특례법 14조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어야 처벌하도록 한다는 부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조항이 영상이 유출돼 피해자가 큰 상처를 받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누가 찍었느냐는 것만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혹은 입법 취지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판단을 해서 좀 더 완화된 형태로 이 법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남성을 음란물 유포죄나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음란물 유포나 명예훼손 혐의는 성폭력 특례법과 비교했을 때 최대 형량이 3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턱없이 약한 처벌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비접촉적인 성범죄 거의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찍은 그 파일을 온라인이라든지 또는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포하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피해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형을 좀 높여야 하지 않나.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리벤지 포르노 자체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따로 마련한 나라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주가 관련 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곳은 일리노이주입니다. 이곳은 피해자가 직접 찍은 영상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불법적으로 유포할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고 심지어 2차, 3차 유포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전파를 막고 있습니다. 특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살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치권에서도 현행 성폭력 특례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근절법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체를 촬영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인이 불법적으로 유포한다면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겁니다. 또한 성폭력 특례법에 규정된 벌금 조항을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본인이 자기 몸을 촬영했다가 그 동영상을 복수심에 그냥 공개했을 때 그런 것이
범죄가 안 된다는 굉장히 저도 놀랬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실제로 법률이나 제도가 이 디지털 사회에 그런 변화를 이끌기는커녕 따라가는데도 급급하고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다. 김 기자, 네. 영상에서 보면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로 벌금형이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네, 법률상 정해져 있는 감경 요인들 때문입니다. 화면을 잠시 보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법원이 가해자들을 감경하면서 밝힌 그 사유들입니다. 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는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피해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큰 데다 계속 이어지는 만큼 형량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감경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애초에 성폭력특례법에서 형량을 높여야 한다라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재유포자들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재유포자를 처벌하는 것이 좀 힘듭니까? 네, 분명한 사실은 재유포자들 역시 범죄자라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성폭력특례법,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명예훼손 혐의 등이 있습니다. 최소한 리벤지 포르노 영상을 유포했다는 사실만 확인이 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처벌이 되긴 되는군요. 네, 맞는 말씀이지만 문제는 처벌 자체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재유포자들에게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주인공인 피해 여성을 찾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유포자들에게는 음란물 유포 혐의가 적용돼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형량 자체도 낮지만 성폭력특례법과 달리 부가적인 보완 처분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보완 처분이란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조치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징역보다 무서울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음란물 유포 혐의에도 보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리벤지 포르노를 쉽게 유포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보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피해자들 피해 정도가 얼마나 큰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생각해서 아예 리벤지 포르노를 멀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주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만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수치스럽다는 말이었습니다. 본인의 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알았을 때도, 또 경찰에 진술할 때도, 심지어 재판을 진행할 때도 수치심을 느껴야만 했다는데요. 저희도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까 조심스러웠습니다만 지금 가장 수치심을 느껴야 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신문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소외된 자들의 절규편이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